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재승덕, 재승박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주가 덕을 이긴다, 제주는 빼어난데 덕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모두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재능보다 덕을 칭송한 글인데요. 중국의 리더십 교과서라고 할 자치통감에 등장합니다. 진나라 왕의 후계를 정할 때 한 유력 후보에 대한 묘사에서죠. 그는 턱수염이 길고 풍성한 것이 멋지고 활쏘기와 말 달리기를 하기 충분할 만큼 기력이 세고 기회가 끝내주도록 훌륭하고 교묘한 문장과 은혜를 베푸는 말솜씨가 빼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어질지 못합니다. 이런 장점에도 다른 사람을 능멸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를 기다리겠습니까? 삼국지의 현자 공명제갈량은 제덕상보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재능과 인성이 서로 보완되지 않으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능은 덕의 기본 병력이고 덕은 재능의 지휘관이다. 대선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 오늘날의 언어로 인성의 모자람이 없는지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검증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재능을 부각시키기만 하면 위대한 리더가 될 거라고 모두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리더의 인성보다 더 중요한 리더십의 요체는 없는데도 말이죠. 자, 오늘 읽을 책이 바로 이런 인성 위기 시대 리더십을 다시 생각해보는 책 인성의 힘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의 시작인데 올해도 집콕이 대세가 됐네요. 하지만 마음만은 넉넉하고 풍요롭게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네, 추석 연휴의 시작이죠. 네. 지난해 올해 과거 같은 추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분이 좀 풀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분이 지난주 좋습니다. 댓글 좀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이나모리 가조 회장의 왜 일하는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요술거울님, 하찮은 일이라도 주어진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라.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다. 3288번님, 힘들 땐 정신없이 그 일을 파고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요? 파랑새는 가까이 있답니다. 칠순이 다 된 저도 아직은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답니다. 라고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군대에서는 힘들 때 빨래를 합니다. 거의 세탁물이 찢어질 정도로 열심히 하죠. 그럼 많이 풀려요. 사회에서는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몰두하면 또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 지적 다 저는 아주 공감합니다. 파랑새가 가까이 있다고 하니까 뭔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간절함이 없다, 일을 가볍게 여긴다. 이게 어른들의 시각에서 이런 편견도 있었지만 보내주신 거 보면요, 다들 예.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우리 청년들. 김혜빈님, 계약직이긴 하지만 대학 졸업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재가 좋아요. 또다시 취업 문턱에 고민하겠지만 일하면서 알차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K8825번님,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게 꿈인데 꿈에서는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좋은 실적으로 칭찬도 받아요. 하지만 현실은 이력서만 썼다 하면 광속 탈락. 유민형님, 20대 초반인 대학생이라 아직은 여러 군데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어요. 구체적인 일을 정하기가 힘드네요. 일과 직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중요한 거구나 깨닫게 되는 현실입니다.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해드리자면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미래 일을 출발선으로 생각하면 출발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이력서만 내면 광속 탈락이라는 분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력서를 쓰는 걸 지금의 일로 생각해라. 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먹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겠다. 오. 남들은 어떻게 쓰는지 찾아보고 네. 그거보다 더 나은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쓰겠다는 각오로 쓰면 제가 보기엔 100% 회답이 옵니다. 오, 진짜 몰두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 유민희 형님께는 저는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만으로 학창 시절에 대단한 결심이고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만 그냥 무심하게 그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책을 읽을 시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 상품을 살까?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까? 그러면 그게 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아르바이트 장소라는 게 정말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도 일을 즐기시면 공부가 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김경숙님께서 좀 질문을 주셨어요. 소장님,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옳은 걸까요? 그 일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오래 해도 의미가 없는데 그만두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우면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풀지 못한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한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형편은 못 됩니다만은 네. 그 일을 하러 매일 아침에 가는 길이 지옥문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만두셔야죠. 네. 사람이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냥 싫은 정도다. 네. 그냥 할만하다 싶으면 계속 하십시오. 음. 대신 지금처럼 싫으면서 하지 마시고 거기서 즐거운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요. 네. 기준은 그 회사 문을 아침에 들어설 때 정말 지옥보다도 더 들어가기가 싫은 장소다 하는 느낌이 들면 그만두실 때라는 거죠. 저도 오. 그렇게 해서 한 3번쯤 지옥을 3번이나 거쳤네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그 판단을 해야 될 때 예. 여기를 들어갈 때 여기가 지옥문인 것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회사를 들어갈 때 네, 잘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69번님, 30여 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인생의 전환기에 별책부록 내용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을아 사랑해님, 저는 재봉일만 30년 넘게 일하다가 암투병 중인데 일을 하고 싶어도 가족들 때문에 못하게 됐어요. 우리 남편도 32년째 힘들고 어려운 건축업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삽니다. 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노력의 대가가 있을 거라 믿고 또 믿어요. 그럼요. 이정옥님도 20대부터 한 직장에서 33년 근무한 남편이 존경스럽네요. 곧 정년퇴직인데 그 이후의 삶을 위한 도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해주셨고 3170번님, 저는 71살입니다. 농사로 굽은 허리가 됐지만 막상 쉬게 되면 몸이 굳어질까봐 날마다 농장에 출근해요. 몸이 마음 같진 않아도 적은 수입이라도 들어오니까 쉽게 손을 뗄 수 없어요.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이 모두 30년 이상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그렇지. 그야말로 노동의 숭고한 가치가 느껴지는데 30년 정도 한 분야에서 일을 하셨으면 이분들을 장인이라고 일컬어도 되겠죠. 그럼요. 그 분야에 도가 통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특히 암투병 중이신 가을아 사랑해님에 대해서는 응원을 보내고 싶은데요. 네. 쉬셔야죠. 이 경우는 뭐 일하실 욕심 내시면 안 되는데 지금의 내일은 암과 싸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걸 지금 해야 할 일로 꼽고 부지런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전히 일하고 계신 남편분도 좀 다독거려 주시고요. 네. 그리고 3170번님처럼 이제 일을 연세가 좀 드신 후에도 계속 하시는 분들 특별히 응원해 드리고 싶은데요. 갑자기 일을 안 하시게 되면 일이 없어지게 되면 늙어요. 네. 제 주변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건데 갑작스럽게 또 백발이 된 친구도 발견했어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즐겁지 않고 오히려 일이 없는 게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뜻 아닐까요? 네, 네. 그렇죠?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오늘은요, 로버트 캐슬런과 마이클 매슈스가 쓴 인성의 힘 함께 읽어볼 텐데요. 리더의 인성이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예.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약간 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실 것 같기도 예, 하고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저자와 소장님이 강조하시는 원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제는 캐릭터 엣지입니다. 네. 2020년 미국에서 출간이 됐고요. 캐릭터라는 말이 국내에서는 조금 오용되는 느낌이 있어요. 뭐 주캐, 부캐 이런 표현 네,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캐릭터는 어떤 인물의 성격이나 개성 뭐 이런 뜻인데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서 쓰일 때 보면 뭐 인성, 품성, 자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에서는 캐릭터 대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질론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감인가, 국군 통수권자가 될 만한가에 대한 자질을 따지는 건데 이때 캐릭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네. 이 책에서는 인성이란 번역을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어. 적당히 잘한 것 같고 네, 네. 엣지라는 건 거기에 날카로움, 도드라짐이니까 인성의 힘이란 제목 번역은 아주 좋습니다. 네, 원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대표 저자인 로버트 캐슬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참전 군인 출신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43년간 군에 있었고요. 특히 이 사람이 이 스타가 된 게 이 책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2013년부터 5년간 미국의 육사 웨스트포인트라고 그러죠. 뉴욕주에 있는 웨스트포인트의 생도대장, 그러니까 생도 시절에 생도대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스타가 된 다음에 네. 생도대장을 하는데 생도대장과 교장을 역임하면서 이 웨스트포인트를 완전히 개혁한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이때 이 책에 나오는 인성론을 도입해서 뭐 그렇지 않아도 육사 자체가 명문이긴 했습니다만 좀 낡은 느낌이 강했는데 공립대 1위로 랭킹 평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립대를 포함하지 않은 공립대 랭킹에서 네. 1위가 됐어요. 그 포브스 잡지라든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같은 데서 평가를 했는데 1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대 총장을 역임했고 그 후에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네, 네. 나왔죠. 사실 저는 이게 이 책의 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캐슬린이라는 저자를 너무 영웅시해요. 그러니까 고스트라이터라는 유령 작가가 쓴 건데 이 사람의 말과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육사를 너무 완벽한 그 조직으로 네, 네, 네. 묘사한다는 흠이 있는데 아마 캐슬린이 개인적인 목적도 좀 있어서 이 책을 쓴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이룬 거에 비해서 조금 과장한 느낌은 있긴 했습니다만 뭐 또 많은 성과를 낸 사람이니까 당시 그 인성론을 도입해서 많은 제도를 바꾸는데 그때 이 육사의 교수였던 공저자 조직 심리를 가르치던 마이클 매슈스 교수하고 함께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개혁안을 만드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쓴 책이죠. 네, 네. 물론 글은 아마 제3자가 썼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연구 자료를 주니까 쓴 느낌이 강하죠. 네, 아무래도 뭐 군인 출신이어서 군대 이야기도 많이 책에 그렇죠.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책에 긍정 심리학이라는 이 심리학이 좀 나오는데 이게 예. 최근 흐름과도 맞물려 있고 소장님께서 이미 별책 부록에서 또 한두 번 정도 소개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는 별책 부록에 한두 번 등장하지 않나요? 정답이십니다. 예, 심리학의 흐름을 한번 설명드리면 네네. 그때 그릿이라는 책을 소개할 때도 했습니다만 그렇죠. 처음은 정신분석학이라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출발하거든요. 무의식이나 사람의 그 속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을 해서 한 100년 이상 그 사람이 가진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외시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 후에 또 유행했던 1950년대 60년대 유행했던 건 파블로프, 스키너처럼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이걸 행태주의, 행동주의라 그러는데 어떤 조건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로 심리학이 그 한 세기를 누려요. 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명문인 펜실베니아대 마틴 셀리그먼 교수라는 사람이 그 긍정 심리학이라는 걸 창시하는데요. 이게 우울증에 대한 해석을 하다가 1975년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내놓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떤 조건이 되면 사람은 뭐든 할 의욕을 잃고 그냥 우울증에 빠지듯 무기력이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하면서 그 사람이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면 일상이나 인성도 좀 더 나아지더라. 즉 사람의 심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늘 달라지고 더 나은 쪽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최근에 이건 굉장한 심리학의 그 유행이에요. 네. 그래서 별책 부록에서는 그릿이라는 그 셀리그먼 교수의 제자입니다. 그 안젤라 더그워스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때도 육사 얘기가 나오죠. 이 같은 매슈스도 제자였고 그 창시자의 제자들인데 이 사람이 불굴의 투지라는 개념의 그릿을 내놓고 이게 사람들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인성의 힘,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인성. 그러니까 인성으로 번역된 캐릭터는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뭐 저 사람 좋다, 맞아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아주 명백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간 구체적인 정의를 합니다.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있나요? 행동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네. 행동이 수반돼야 되고 이 사람이 세상에 좀 유익한 행동을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인성이 좋다고 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행동을 한 사람에게도 유익할 때 진짜 그 사람의 캐릭터가 좋다, 인성이 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주 중요한 이 책의 전제입니다만은 긍정심리학의 전제이기도 하고요.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인성이라는 게 타고 태어나서 원래 나쁜 놈, 좋은 사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고 네.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인성이 이른바 좋다, 인성의 강점을 보인다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뭐 특히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인성이 드러나는데 군 얘기 많이 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역경에 대처하는 태도도 어떤 인성 중에 특정한 강점을 필요로 하더라 이런 지적도 하고요. 그럼 인성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긍정심리학에서는 이 책에서도 그렇고 24개의 윤리적 덕목을 꼽아요. 인성에 해당되는 거. 그걸 대분류로 해서 6개로 나누는데 6개가 지식과 지혜, 그리고 용기, 정의, 인간의 절제, 초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셀프 체크리스트도 책에 나와 있어요. 네, 네.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해봤어요. 저는 읽어보기만 하고 네. 체크를 하면 저의 인성이 탄로날까 봐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형편없더군요. 눈으로만 읽어도 네, 체크가 되는 것이 보여서 예. 예, 조금 두렵더라고요. 아, 지금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좀 추상적이다. 그래서 행동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사실 그 행동이라고 하면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기할 그래서, 수 있죠. 네,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가면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그걸 가려내야 되는지, 어떻게 좋은 수단으로 좀 사람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순간의 면접만으로 가려내기는 쉽지 않겠죠. 네. 워낙 뭐 훈련들도 많이 하고 연습도 할 테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조금만 있으면 그 인성은 드러나고 말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행동을 보면 주변 사람들, 팀 혹은 회사를 위해서 행동하는가 아니면 이기적인 동기에서만 행동하는가. 그보다 더 나쁜 건 그냥 아예 비생산적인 뒷담화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그건 인성이 나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거든요. 네.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기에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네. 그게 기업의 실력이죠. 네, 그게 참 어려울 것 어렵죠. 같기도 쉽지는 하고요. 않죠. 또 우리나라나 또 미국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만한 야디어 몰리나 얘기도 책 첫머리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뭐 김광현, 예전에는 오승환 선수와 호흡을 맞췄던 선수 맞죠? 맞습니다. 황명수 씨는 야구에 큰 재미는 못 붙이고 계신 분인데. 20대 때는 좋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름들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라는 팀의 포수인데 역대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포수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네. 활동하고 있고요. 네. 나이가 38이다 보니까 조금 뭐 성적은 떨어졌어요. 근데 투수를 이끄는 힘은 뭐 여전하죠. 1년 계약 연장해서 지금도 활약 중인데 이 책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군이라든가 육사 또 스포츠팀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미국 프로야구를 보시면 클레멘테 상이라는 상이 하나 있는데 이건 성적이 가장 좋은 선수가 아니라 인성이 가장 빼어난 선수한테 주는 상입니다. 근데 이 클레멘테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미국 영이죠.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고요. 1972년에 그 야구 시즌 끝난 다음에 니카라과에 지진이 났을 때 피해자 구호 물자를 전하려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에요. 그 김하성 선수가 지금 뛰는 피츠버그 파이레이츠 팀의 대표적인 우익수였고 지금 네. 영구 결번입니다. 21번. 근데 그 야디나도 재단 4라는 자선 재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자선 활동을 합니다. 2018년에 그 푸에르토리코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네. 직접 구호 물자를 싣고 가서 군안 활동을 하는데 그해 클레멘테 상을 수상하는데 인성 좋은 선수의 예로 네. 우리가 또 귀에 익숙한 야디어 몰리나 얘기도 이 책에 나옵니다. 네, 인성이라는 키워드에서 콕 예. 집어서 이 선수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우리 프로야구 팀과 선수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스캔들도 많았고 네. 또 뭐 국제 성적도 부진했고 심지어 경기 중에 아이들 많이 보는데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은 욕설, 싸움 같은 것도 생중계 화면에 자주 잡히고 그래서 미국 프로야구는 뭐 국민 스포츠로 왜 불리는지 우리가 따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선수들이 모범적인 아이들의 모범이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저 야디어 몰리나 정도뿐만 아니라 뭐 자선 활동하는 선수는 워낙 많고 또 그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강하거든요. 물론 자신들이 하는 야구를 통해서. 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유명한 선수가 되면 선수 생활 마무리하고 나서 예능인이 되거나 야구 해설을 하려는 데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서 네. 뭐 자선 활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좀 모범이 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프로야구 그 중에서도 꼴찌팀 오랜 팬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탈덕할까 마음을 바꾸시려고요. 완전히 그 애정을 끊을까 하고 고민 중입니다. 물론 뭐 저만의 얘기긴 하지만 환골 탈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오즈의 마법사와 인성의 3요소. 그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안 아시잖아요. 그럼요. 뭐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너무나 잘 그래서 알고 있죠. 우리 삶의 여정에 대한 상징으로 유명한 얘기인데 도로시하고 동행하는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비겁한 사자, 허수아비, 양철 인간. 이게 하나씩 부족한 어떤 삶을 상징하는데 비겁한 사자는 용기가 없고 네. 물론 나중에 갖추게 됩니다. 그쵸. 허수아비는 두뇌, 양철 인간은 가슴인데 인성의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용기 얘기를 해보자면 그 미국에서 많이 이 전쟁 영웅으로 거론되는 인물인데 베리 브리저라는 대위가 하노이 힐튼이라고 불리는 베트남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이 사람은 6년 동안 여기서 이제 온갖 고문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배신하지 않아서 나중에 유명해지지만 여기서 6년 이상 그 신문당하고 고문당하면서도 버틴 사람들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케인 후보도 이 하노이 힐튼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진짜 호텔이 아닙니다. 네, 포로 네, 수용소에서 그렇죠. 6년 이상을 버텼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용기가 있는 그냥 용기라는 건 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네.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이 인성론에서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거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 포로로서 다 물어버리고 국가를 배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자신이 선택해서 버티는 거예요. 네. 끝까지. 자유의지가 있었고 네. 또 고귀하거나 가치 있는 목표가 있었죠. 조국에라든가 혹은 내 동료를 배신할 수 없다. 네. 동료애 같은 것들. 개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어떤 중대한 위협들이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국을 배신하지 않는 비용을 치러야 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두고 용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개를 많이 안 하는 예인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일본의 쉰들러라는 존재도 하나 있어요.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럽에서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빼돌려요.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부터 훈장도 받은 사람인데 일본인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걸 또 상기하면서 네. 이 사람 예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용기의 핵심 중에 하나로 그릿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게 우리가 읽었던 책이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당시도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불굴의 투지 정도. 네. 뭐 이게 딱히 여기에 맞는 한 단어는 없고 불굴의 투지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게 지능이나 성적보다 더 성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기준이라는 네. 그릿 척도로 조사를 해보면 그릿이 높은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지능이 높거나 성적이 좋은 사람보다 더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릿이라는 책에 이미 소개된 예입니다마는 그 미 육사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이 1학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6주 동안 하는 특별 훈련인데요. 이걸 비스트 베라 혹은 비스트라고 하거든요. 뭐 정말 야수가 되는 그런 훈련인데 이 훈련을 잘 살아넘고 나면 10대에서 진정한 군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때 테스트 받는 것이 바로 지능이 아니라 배짱이자 용기, 그릿 같은 네. 거죠. 그래서 용기가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겁한 사자에게 없고 나중에 갖추게 되는 것. 네.
이게 책을 읽다 보면은 군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요즘에 DP라는 군대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도 볼 계획입니다. 저도 다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네. 오. 그 드라마를 봐서도 알고 사실 많은 분들의 인식이 군대 문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를 일반 조직과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게 큰 무리는 없는지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건데 네. 군대는 엄혹한 환경이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인성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뭐 좀 잘 풀리고 곳간이 든든할 때는 네. 인성도 괜찮아 보이죠. 그렇죠. 저도 경험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갔는데 혹독한 환경이 되니까 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다 인성 좋아 보이는 친구들이었지만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친구들이 몇 드물게 나와요. 진짜 드러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군 얘기도 많고 군에서 특히 파견돼서 이라크 전쟁을 치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인성이 드러난다는 음. 거죠. 진정한 리더십은 인성에 기반한 것이고 그 인성은 군 생활 혹은 참전지 또 육사 같은 혹독한 훈련 환경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례가 많다. 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진짜 인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권명수 씨도 그런 환경을 좀 만나봐야 되는데. 저보고 군대를 한번 갔다 와봐라. 아닙니다. 남편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네가 한번 군대를 갔다 와봐야 점점점. 예. 이게 좀 젠더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어서 이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국의 3대 군사학교죠. 육사, 해사, 공사 간의 미식 축구 경기를 두고 벌인 이 경쟁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은데 이 미국에서는 이런 시합이 굉장히 큰 관심사를 얻나 봐요. 예, 한 3, 4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이 삼사관학교 이 스포츠 경기 중계를 했었어요. 아, 그랬나요? 예, 연고전 고연전처럼. 오. 근데 이제 약간 군사 문화라는 비판도 있고 그래서 없어졌는데 미국은 지금도 지상파 중계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이들 봐요. 2,500만 명이 시청하고요. 이 책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캐슬린이라는 교장이 재직할 때 육사가 신화를 이뤄요. 네. 그러니까 14년 동안 해사를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부임해서 팀을 완전히 바꿔놓죠. 선수와 감독을 완전히 바꿔놓고 그리고 해사를 처음 이기고 그 다음 해인 2017년에는 삼사관학교 우승을 해요. 우승을 하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불러서 만찬을 해주거든요. 네. 그것까지 즐기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성공한 리더십의 예로 이 미식축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얘기가 재밌었어요. 왜 육사 아메리칸 풋볼 팀은 계속해서 지는가를 관찰했대요. 봤더니 추운 날 경기를 하는데 다른 팀 선수와 달리 이 육사 팀은 옹기종기 모여서 난로에서 불을 쬐고 있다. 경기 중에 네, 물론 네. 명분은 있죠. 몸을 식히지 말아야 되니까 하긴 그렇죠. 하는데 뭐 스스로 운동을 한다든가 혹은 움직이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대학에서 제프 멍킨이라는 코치를 데려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문화를 완전히 바꾸게 되죠. 지금도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분 네. 명감독으로 손꼽히는데 그래서 자신이 신화를 이뤘던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회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스타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육사가 바뀐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내부 커리큘럼이나 교과 과정이나 이런 걸로는 알리기 어려운데 네. 이 성적이 말해주니까 14년간 매일 지던 팀이 이기고 우승까지 하니까 뭐 그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가 봐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지성과 공감. 그러니까 용기라는 걸 말씀드렸고 나머지 두 가지 요소가 두뇌하고 가슴인데 두뇌의 핵심은 역시 지성일 테고 네. 가슴은 여기서 특별히 공감 능력이라고 정의하는데요. 공감해 줄 수 있는 리더니까 리더가 서민들이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왜 아픈지 어떻게 그걸 치유해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리더십이라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막 죽어나간다 코로나 때문에. 그럼 왜 그런지를 명쾌하게 파악한 다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인지를 내놓는 게 좋은 리더십인데 그러자면 공감 능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인성에 또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데요. 여기 예로 나온 게 이제 호드니 중령이라는 사람, 데이비드 호든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던 사람이 이라크를 점령했어요. 근데 뭐 거기는 반군도 있고 반군도 막 쪼개져 있어요. 시아파, 수니파 싸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 매일 싸우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낸 아이디어는 일자리를 주민들한테 찾아주자. 그러니까 동네에 버려진 토마토 윽개서 페이스트리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이걸 살리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겠고 토마토 농사를 짓는 분은 토마토를 납품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고 그래서 이 공장을 살리기로 결심해요. 네. 미국 상층부에 요청을 해서 돈을 받아서 공장을 살려서 그 지역 전체를 그야말로 먹고 살리게 하면서 반군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제어했던 예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지성의 힘이잖아요. 네. 그런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지성의 힘을 예로 들면서 그 지성이라는 게 뭐뭐가 있느냐 하는 심리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소개하는데요. 뭐 몇 가지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알 필요는 없는데 분석 지능이라는 게 있고 창의 지능이라는 게 있고 실용 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세 가지로 구분하는 3원 이론이라고 하고요. 8가지로 구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언어, 논리, 수학, 공간, 음악, 신체 운동, 대인 관계, 자기 이해, 자연 탐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따져 보니까 별로 빼어난 게 없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렇지만 이제 각자 이렇게 내 지능은 과연 어떤 수준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는 또 그 샘 키친스 소위라는 사람들이 이라크의 아들들 프로젝트를 진행한 걸 소개를 하는데 이것도 국내외 언론에도 좀 소개가 됐던 겁니다. 뭐냐면은 그 반군의 반군이 있었어요. 순위파 안에서도 미국과 싸우자 아니면 미국과 타협해서 우리의 그 영향력을 더 늘리자 하는 쪽이 있었는데 미국과 타협하자는 중도 온건 순위파들을 끌어들여서 이라크의 아들들이란 팀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포섭하고 이 사람들은 통역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전쟁을 줄이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지능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로 들고 있죠. 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이제 제항군인들이 굉장히 홈리스가 되거나 그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근데 이 제항군인에 대한 그 관리를 담당하는 게 우리로 치면 국가보훈처에 해당되는 보훈부라는 데인데 여기를 바꿨던 예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고 이 공감 능력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저자인 캐슬린을 너무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이 사람 사례가 나오는데 자기가 교장 시절에 생도대장 시절에 아꼈던 군인 하나가 이제 장교임관하고 중위로 네. 자신과 이라크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사망한 거예요. 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사제 폭탄이 터져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그러고 말 수 있는데 이 시신을 안고 미국으로 돌려보낼 때 따라가서 추모도 하고 가족들과 따로 만나서 위로도 하고 하면서 각별한 이제 공감 능력을 보여요. 네, 네. 너무 카메라를 의식한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도 굉장한 호평을 받거든요. 네, 네. 이 캐슬린이. 근데 그런 예를 통해서 인성의 핵심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러고 보면은 유능한 리더라는 게 그냥 카리스마 있게 나의 감정을 숨기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좀 표현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표현하지 않고 꾹꾹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꼭 리더가 아니라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말없이 그러나 뒤에서 묵묵하게 네. 뒷바라지하고 하는 게 그렇죠. 애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표현해 주는 게 좋은 거죠. 네, 네, 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사랑하는지 알지 아들아. 뭐 이렇게 네, 네. 이런 그래서 이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가능하면 무조건 긍정하고 무조건 존중해라. 네, 네. 이게 긍정 심리학의 모토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남한테 애정 표현을 하고 좋은 인성을 드러내다 보면 이 책에서 흥미로운 건 그걸 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그걸 받아서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아들아 그러면 그 아들이 기분 좋고 행복해지는 면도 물론 있지만 네네. 그 말을 한 아버지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네네.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더 자주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인성의 힘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신뢰의 3C. 그러니까 자, 인성이 용기, 지성, 공감 능력이다 이런 말씀까지는 드렸고, 근데 리더가 돼서 이 좋은 인성을 가졌는데 사람 좋네. 그런데 점점점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인성을 바탕으로 뭘 해야 좋은 리더십이 되느냐? 그러니까 훌륭한 인성을 통해서 집단을 서로 믿게 만드는 거죠. 신뢰하게 하는 거. 그래서 신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집단과 개인을 이어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고, 그게 더 핵심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신뢰.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릿이라는 책에도 자주 등장한 인물인데, 군을 대상으로 심리학 그 조사나 실험을 반복했던 패트릭 스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분야에서 상당히 그 이름을 얻었거든요. 이 사람 이론이 많이 등장하는데, 신뢰에는 세 가지 C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세 가지 C. 하나는 능력, 컴피턴스라는 게 있었고, 캐릭터, 인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배려, 케어링. 네. 내가 아주 좋은 인성을 가진 좋은 사람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능력도 있고 인성도 괜찮아 보이는데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배려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예 하나가 나오는데, 1863년에 남북전쟁 당시에 초기 2년간은 남군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서 있었거든요. 그 리 장군을 필두로 해서 명장들이 포진해서 거의 모든 전투에서 이기다, 이게 극적으로 뒤바뀌는 전투가 우리들이 잘 아는 링컨이 전쟁 끝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서 연설했던 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이런 대목이 등장하는 게티스버그 전투라는 곳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한 전투를 통해서. 그게 조슈아 체인벌린 대령이 한 전투였는데요.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했어요. 총알은 떨어졌고 수에서는 3대1로 밀리고, 여기가 뚫리면 북군은 전체적으로 괴멸될 위기에 서 있었는데 네. 명령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를 지켜라. 근데 총탄이 떨어지니까 이 체인벌린 대령이 자기 휘하에 군대를 모아놓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총에 칼을 달자. 그 육박전, 백병전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사실 총 앞에서 거의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전투원들이 다 이걸 믿고 따라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전세가 기울기 시작하는 중요한 고비가 되는데, 이 예가 바로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하나 이 저자는 한 가지 C를 더 추가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네. 소통,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무리 배려해도 상대방이 오해해요. 오해할 수 없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잘 못하면, 이 네 가지 C를 잘 못하면 신뢰를 잃게 되는데, 최근에 신뢰를 잃은 조직들 예가 많이 나오는데, 가톨릭 교회가 이제 사제들이 성추행한 건들은 네. 상당히 많이 보고가 돼서 바티칸에서도 지금 고심하는 내용들이고, 그 우리 언론에도 소개됐던 고펀드미 스캔들이라는 건 이겁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 이 사람 돕시다. 이게 베테랑 참전 군인인데 워낙 그 홈리스로 노숙자로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막 돈이 모였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였던 네. 거예요. 그런 예들, 이게 신뢰를 잃은 예들. 또 하나가 이제 미시건주 주립대하고 또 미국 체조연맹 팀닥터였던 그 사람이 나사르라는 사람인데, 한 10년 이상에 걸쳐서 123명을 성추행했던 게 드러나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계좌라는 표현을 저자는 쓰는데, 신뢰라는 계좌는 능력과 인성과 배려라는 예금이 쌓여야 액수가 불어난다. 이게 끊기면 은행 예금을 인출하는 격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물론 이제 정치적 야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위기를 신뢰의 위기이자 인성의 위기다. 네. 리더들 인성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신뢰에 대한 키워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유명한 회사도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을 때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 역시 세상의 기억하시죠? 모든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별책부록에서 소장님께서 예. 이미 언급을 해주셨던 그 부분 아닐까요? 마케팅 분야의 아주 최고의 사례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마케팅 분야에서도 위기 관리,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는 게 유행인데 이 사례로 유명하죠. 네. 82년도에 이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인 타이레놀 아시잖아요. 그럼요, 이게 유명하죠. 진통 해열제가 그 독극물이 들어 있었어요. 네. 그 시안화물이라는 게 들어 있어서 7명이 이걸 약을 복용하고 죽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때 막 그 주가는 폭락하고 1조 원 정도가 일주일 만에 빠지고 시장 점유율도 폭락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회사 경영진이나 회사 입장에서 고민됐을 거예요. 우리 손해가 얼마지? 네.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변명부터 하고 싶고 뭐 이랬을 텐데 회사의 접근법이 달랐던 거죠. 이 돈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신뢰라는 걸 우리가 잃으면 타이레놀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네. 신뢰를 얻는 게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사과하고 모든 제품을 수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그 와중에 진범이 잡혀요. 범인이 그 약에다가 무작위로 약에다가 독극물을 집어넣은 네.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잘못은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곧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주가도 회복을 하고 오히려 더 신뢰받는 기업이 됐어요. 네, 네. 거기는 누군가가 해코지를 해도 회사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드시 조치를 취한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졌던 예죠. 엄청나게 신뢰를 얻은 건데 사실 아직까지도 어떤 분위기라는 게 능력주의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한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조직 간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그 능력이 인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데 인성의 그야말로 극히 일부일 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잘못된 평가 문화가 좀 있는 게 사실이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은 좋은데 점점점 뭐 이런 것들은 성적을 조금 성과를 실적을 더 우선시한다는 문화인데요. 근데 의외로 그 사람은 좋은데라는 사람한테 주요 보직을 맡겨 놓으면 굉장히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성과가 좋은 사람한테 리더 자리를 준다고 꼭 좋은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인성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인사 담당자들한테 혹은 최고 경영자들한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성과가 안 좋아서 화가 나서 아주 그 이상한 곳으로 발령을 냈어요. 네. 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나가라는 뜻으로 저기 못되게 구는 멀리? 사람도 많잖아요. 네. 특히 뭐 성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차별했는데 그 사람이 그야말로 그런 역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러면 인성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리더로서 갖춰야 될 걸 갖춘 거거든요. 그분한테 좋은 보직을 한번 맡겨보세요. 네. 성과가 좋은 사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맞는 옷만 입으면.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5번째 키워드, 코치 K와 팝. 이건 이제 미국 프로스포츠계 유명한 코치들의 닉네임들입니다. 코치 K하고 팝이라는 사람들.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인성 좋은, 그 인성이 밑바탕이 돼서 좋은 리더가 됐던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소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개인 인성을 넘어서 집단 인성으로 갈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거거든요. 미국에는 드림팀이라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서 농구팀인데 네. 올림픽의 드림팀이라는 이름으로 프로 선수들을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천하무적이죠. 뭐 사실 뭐 세계 최고의 프로농구 리그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추어가 겨루는 곳에 가면 천하무적인데 어느 순간부터 성적이 많이 처지기 시작해요. 네. 이번 도쿄에서도 패배를 많이 당했죠. 왜냐하면 그 미국의 NBA에 전 세계 농구 선수들이 오니까 국적은 달라요. 이 미국 NBA의 슈퍼스타들이 각 나라로 가서 경기를 하니까 뭐 체코,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가 농구를 잘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더 근본적인 2004년에 아주 망신을 당하는데 무적의 군단이 금메달을 못 따는데 그때 그 이유가 보니까 느슨해요. 이게 돈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네. 프로 선수들은 돈과 관련된 게 아니면 열심히 안 뛰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하다가 미국에서 명 감독으로 이제 이름을 얻은 듀크대의 크루지제프스키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드림팀 감독을 시켜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선수로 만들 거냐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막 안 하려고 그러고 연습도 안 하고 경기 당일 돼서 전날 나이트클럽에 놀러 가고 막 이러는 선수들을 데리고 네. 그래서 선수들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명성보다는 그 집에서 이 사람이 보이는 인성을 봐요.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 하는 거, 아내한테 대하는 태도 이거 하나 보면 인성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인성을 중심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팀을 구성한 다음에도 뭔가 그 동력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당시 캐슬린 교장한테 부탁을 해서 웨스트 포인트에는 묘지가 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 출신의 유명한 전쟁 영웅들을 몰아넣은 그 묘지가 있는데 거기를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구경하게 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자,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도 한다. 니들은 가서 게임 열심히 뛰는 거다. 그것도 못해? 하는 얘기를 암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2008년 이 당시가 베이징 올림픽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금메달을 땁니다. 이런 예도 있고요. 또 하나 이 팝이라는 별명의 그 저기는 저 감독은 샌 앤토니오 스퍼스라는 팀의 전설적 감독인데 원래 이름은 그레그 포포비치라고 해서 10년간 이 팀의 전성기를 이끈 감독이에요. 네. 지금은 뭐 전보다는 좀 못합니다만은 경기를 앞두고 이 사람은 선수들한테 얘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감독이 얘기합니다. 우리 그동안 어땠고 오늘은 이렇게 뛰어야 되고 우리가 이기자 하고 크게 구호를 외치고 가는데 평상시 팀 선수 가운데 호주 혼혈 에버리진이라고 그러죠. 이 혼혈 출신의 선수가 있었는데 차별에 대해서 아주 의식이 강한 자기 생각을 가진 선수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대신 이 사람을 불러요. 그동안 어떤 일이 호주 혼혈인들한테 벌어졌고 당신이 그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고 하는 걸 쭉 설명하게 하니까 이게 주로 흑인이었던 팀원들을 자극시킨 거예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차별받고 참 힘들었어. 근데 저렇게 의미 있게 그 차별과 맞서 싸우는 선수가 있네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막 그 억지 부리느라고 그 저기 한 예들도 여기 나오죠. 내슈빌의 성 토마스 병원 원장으로 부임했던 저먼이라는 사람은 이것도 미국 언론에 많이 소개된 겁니다만은 10% 감액해야 이른바 똔똔이 된다. 네. 병원 운영이 적자를 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구조조정을 막 하라는 압력을 받는데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오히려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끌고 가면서 흑자 전환을 한 예가 있거든요.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아요. 네, 네. 근데 반면에 이 책에 나옵니다만은 프랑스 텔레콤이라는 미국 우리로 치면 KT 같은 과거의 그 국영 기업은 2만 명 이상을 잘라야 이제 회사가 정상화될 것 같으니까 잘라야 되는데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노동 관련법이 까다로운 나라 중에 네. 하나니까 해고를 못 하잖아요. 일부러 막 그 노동 환경을 가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자르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그 터무니없는 것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회사가 살아났느냐? 아닙니다. 회사는 더 나빠졌고 결국 민영화됐고 그중에 18명이 자살하고 13건이 자살 시도가 있어서 이 경영자들이 이 당시에 이렇게 무리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려고 했던 경영자들이 정치적 학대, 정신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프랑스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인성 실패 요인. 그럼 인성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네. 세 가지를 이 책에서는 지목하는데요. 뭐 개인적인 요인이 있겠죠. 뭐 개인적인 약점이라든가 부정적인 습관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두 번째는 환경 요인, 뭐 압력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군대에서 인성 나온다 이런 얘기했지만 네. 환경적인 요인이고 세 번째는 사회나 조직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행동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하거나 나쁜 행동을 제약하지 못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사람 자르는 게 뭐 어때서 사람 잘 자르는 아무개 인사부장이 최고야. 이건 일종의 사회 조직 요인이죠. 그럼 그 사람은 인성 나쁘게 구는 게 더 유능한 것처럼 비춰지는 거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이런 것들을 인성이 실패하는 삼중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올바른 방식의 승리라는 걸 이 사람은 늘 강조를 하는데 캐슬린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이기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런 과정에서 인성이 기반되고 인성을 기반으로 신뢰를 얻어야 된다. 특히 전쟁의 양상이 바뀐 걸 이 사람은 주목하는데요.
핵폭탄 딱 떨어뜨려서 무고한 양민을 8만 명 이상 죽여서 전쟁을 끝내는 시대는 이제 없잖아요. 테러리스트를 죽이려다가 무고한 민간인 몇 명 죽여도 세계적으로 발칵 뒤집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쟁에서도 리더들의 인성이 더 중요해졌다. 장교들이 인성이 나쁘면 여기도 책에도 몇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만 막 전쟁하다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학살하는 애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려면 인성 실패 요인을 반드시 제어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조직에 군이라면 군 조직에 필요한 인성은 어떤 것이고 그걸 어떤 사람들한테 발현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 우리 조직에 들어온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런 걸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조직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인성의 힘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요컨대 긍정적인 인성은 개인과 조직이 이기는 데 필요한 힘,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이기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한다. 네,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인성은 길게 보면 네. 사소한 재능이나 성과쯤은 가리는 빛을 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 무슨 일을 하시건 세대가 어떻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유능한 직원도 무능하게 만드는 리더의 착각. 직원들은 다 알지만 정작 리더 혼자만 모르는 진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찔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박태현 저자가 쓴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는 31가지 진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의 현실, 사내 갈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흥미로운 예들이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이거 잘 읽고 재미있게 추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 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 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